아브라함 셰익스피어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는 믿기 어려운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액의 당첨은 그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그를 천천히 파괴해 나가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막대한 당첨금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이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고 모두가 그의 돈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디디는 특히 치밀했고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론가 떠났다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이 어느새 디디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I've never hurt that man. He knows I would, everyone knows I would never hurt that man in any way. Did you murder Abraham Shakespeare? Absolutely not. And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는 1966년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했으며 결국 그는 중학교 1학년 무렵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은 다양한 육체노동과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절도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지만 출소 후 그는 마약과 술을 끊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으며 2000년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순하고 겸손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11월 아브라함은 직장 동료였던 마이클과 함께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 프로스트푸르프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마이클에게 복권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무려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고 일시불 수령을 선택해 약 230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13억 원 상당의 고급 저택, 럭셔리 자동차, 롤렉스 시계 등으로 삶을 채워가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친구들과 함께 호화 크루즈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가 집세가 밀렸다고 하면 지갑을 열었으며 차가 고장났다는 말에도 주저없이 도왔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30분 사이에 5번 이상이 울렸고 모두 돈을 요구하는 전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연락해와 돈을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인 마이클이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첫 단추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현금 지급기처럼 대했고 끝없는 요구와 기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가 원하던 평범한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 잔고는 15억 아래로 떨어졌고 바로 그 시점에서 디디 무어가 그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2008년 디디는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며 아브라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간호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경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는 법조차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그녀는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녀를 그저 짧은 인터뷰 한 번이면 끝날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디디는 그의 남은 돈을 잘 관리하고 알맞은 곳에 투자해 불려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재정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돈 문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남은 전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한 뒤 그가 사라지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디디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아브라함의 사촌이 경찰서를 찾아와 그가 실종되었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 5개월 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일이 생기면 이제는 디디가 나서서 모든 것을 처리했고 사람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We first received information from a confidential source and confirmed it through some family members that, by the way, no one's seen Abraham since April the 7th. We initially thought maybe he left because he was tired of people. We've been through Christmas and New Year's. He's had absolutely no contact with his mother and his 8-year-old son, which we understand he loves dearly. We suspect the worst. 형사들은 디디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집요하게 물었고 그녀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No, I hope you're not a cold-blooded killer. I have not killed him. I hope he's not even dead. He's not. I honestly can't look at you and believe a word that's come out of your mouth. You have lied and lied and lied. 디디 무어는 1972년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걸스카우트 활동은 물론 치어리더로도 활약하며 또래 여학생들의 부러움을 사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녀 안에는 늘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 싫었던 그녀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1992년에는 제임스 무어와 결혼해서 1995년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가정과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삶을 가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디는 10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로 일한 후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넥스텔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고 동시에 올 어바웃 셀룰러라는 개인 사업체도 운영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메리 케이 다단계 업체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만큼 그녀의 전과 기록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001년에는 차량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보호관찰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보험 사기, 허위범죄 신고 등으로 잇따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가장 충격적인 범죄는 단순한 빚을 피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기 위해 디디는 스스로 손발을 결박한 채 도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이 납치되었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히스패닉 남성이 총으로 위협하며 자신을 차에 태운 뒤 몹쓸 짓을 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디디는 이후 성폭행 피해자 센터까지 찾아갔고 사건은 곧 대규모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한 남성이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는 디디에게서 50만 원을 받았으며 그녀의 차량을 자신의 집에 세워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디디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약 4천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는 광고비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디디는 2004년 파산을 선언했고 마치 그것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다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디디는 간호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세워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계속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디는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를 만났습니다. 글을 쓸지도 읽을지도 모르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그는 계산 빠르고 노련한 디디의 먹잇감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디디는 처음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점차 그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집마저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진 뒤 디디는 자신의 아들과 남자친구까지 아브라함의 집에 들여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디디는 경찰과 대면했을 때 아브라함의 집과 자산이 이제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지쳐서 결국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크루즈를 타고 있거나 자메이카, 마이애미, 바르바도스 등 여러 곳에 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은 디디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통해 2009년 4월 6일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전화와 모든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아브라함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자신이 아브라함이라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그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여 그렉 스미스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렉은 이발사이자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디디가 자신에게 약 30만 원을 줄 테니 아브라함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디디는 그렉에게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너무 걱정해서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그는 비밀스럽게 경찰을 돕기로 했고 디디는 점점 수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은 살아있으며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He was texting from Abraham's cell phone to her cell phone and to other people's cell phone, giving the illusion that it was Abraham. 수사망이 조여오는 것을 느낀 디디는 다시 그렉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쓸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지시를 받은 그렉은 5천만 원만 주면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한다고 유도했습니다. 결국 디디는 스스로 경계심을 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힐스버러 카운티 외곽에 위치한 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디디가 시신을 숨겼다고 말한 그곳은 한눈에 보기엔 평범한 주택의 뒷마당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집 근처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곧 중장비가 동원되어 바닥을 뜯어냈고 가로세로 약 9m에 달하는 슬래브 아래에서 아브라함 셰익스피어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지어 실시된 부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는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디디는 아브라함을 만난 지 불과 2달 만인 2009년 1월 그의 돈 약 3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의 재정을 철저히 장악했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비싼 차를 사고 남자친구와 호화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해 3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초 디디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딘가로 떠나고 싶지 않냐고 캐물으며 마치 그가 어디론가 떠나버릴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Do you get tired of people asking you for money all the time, Abe? Give me your opinion on it. I've been tired. You just ready to start living your life, huh? I just let them keep on and keep on acting. So where do you want to go to? It don't matter to me. I'm not a picky person. California? You want a foreign country? Well, how do you like, are you going to miss your home? Yep, I miss it, but life goes on.
디디는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아브라함이 자의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엄마에게 접근해 최근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경찰에 말해주면 2억 원 상당의 집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디디는 자신의 전 남편 제임스에게 새로 구입한 대저택 뒷마당의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이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나중에 그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덮을 때도 안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디디는 그렉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묻은 곳으로 갔고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디디의 집에 있는 사무실을 수색하던 중 아브라함이 총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펫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정황상 아브라함은 디디의 집 사무실에서 그녀와 직접 마주하며 어떤 갈등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디디는 끝까지 자신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가 상황이 꼬이면서 자신 앞에서 마약 조직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I'm not the one that shot him. I wouldn't hurt. Then who did, Dee? Tell us. 그녀는 아브라함을 죽인 범인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time for you to tell the truth. Plain and simple. You can't keep spinning lies. You can't keep throwing everybody and their brother underneath the bus. Because everybody and their brother had something to do with it. One of those people had something to do with it because one of those people knows. Because those are the people that wanted money out of him, Greg. Matt wanted money from One of the persons out of all this that knows is you. Okay? You're the one who had the hole dug. You're the one who had the body put there. It's your property. All the money's in your name. Everything's you. Okay? The only person who's going to answer questions here is you. Because you don't believe me. Because you're tried lied. and tried. And Because I don't tried believe and your tried. lies? Because I've had to lie because you don't go and look out. Nobody You else. haven't. You don't listen. 경찰은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언론 매체는 앞다퉈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Because the media will not leave, and this is an intrusion on all my neighbors, and they don't deserve any of this. I've never hurt that man. He knows I would, everyone knows I would never hurt that man in any way. Did you murder Abraham Shakespeare? Absolutely not. And I would Dee Dee, not do that. you indicated you know who pulled the trigger. I have given all the information to the sheriff's department. 2010년 2월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디디 무어는 무죄를 주장했고 그녀의 변호인 측은 여전히 마약상 살인설을 밀어붙였습니다. 2012년에 열린 재판에서 디디는 몇 차례 크게 울부짖거나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등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Ms. Moore, I'm going to tell you once again, you need to compose yourself. Do you understand that? We're not going to go back and forth. You need to compose yourself, and I'm about to give you time to do that and to speak to your lawyer. 법정에 출석한 데이비드 클라크 형사는 신문하는 과정에서 디디의 또 다른 거짓말을 포착하자 그녀가 갑자기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could get a free room at the Hard Rock Casino and her perform sexual acts on me. She actually came toward me and she said that I wasn't going to get angry, that I was going to have sex with her. She said she was very attracted to me and hoped once her name was clear that I would pursue a relationship with her. 디디는 법정에서 계속 웃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을 반복해서 퇴장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구속된 이후 다리 족쇄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교도소 의료실로 이송되기도 했으며 재판 증인들에게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정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월마트에서 포착된 디디의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장갑, 덕테이프, 비닐 시트,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함께 발견된 동일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